다른 나라는 난리예요. 전쟁 중이라고. 진짜 우리나라만 전쟁에 대한 이 실제적인 감이 없는 것 뿐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7%랍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까지 포함해갖고 지난 4년 동안에 없었던 성장률을 전쟁 중에 해냈네, 우리가? 네. 자,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7%입니다. 이게 무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게 원래 한국은행에서는 뭐 0.9% 정도 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치를 내놨는데 거의 2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4분기 역성장 충격을 딛고 1분기 만에 강력한 반등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도 기레기들이 장난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해 4분기면 또 이재명 정부니까 야 그때도 마이너스였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이 뭐야? 그 앞에 얼마나 성장했어? 그 앞에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생각해봐. 윤석열 때 다 망해먹은 거를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엄청나게 성장시켜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조금 빠진 걸 가지고 왜냐면 연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12월 중순쯤 되면요, 밀어내기 물량을 한 이후로 그거 안 해요. 다음 내년 회계연도로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마지막 회계연도는 그 전 분기보다는 빠집니다. 통계상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역성장 충격을 뒤졌대. 아우 진짜 표현을 꼭 그렇게 하냐? 근데 중요한 건 전 세계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들 다 1% 초반대로 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름값까지 난리가 나고 난 다음에는 마이너스 성장하는 국가들 나올 거다. 한국도 여파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는 1.7% 역대급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1분기 1.7이면은 4분기 하면 6.8인가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아 더하기. 대도국이잖아. 맥주 알코올이 3도인데 그거 4병 먹었다고 12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1.7%가 1분기라고 치면 2분기 때는 한 2%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1, 2분기를 합치면 1.8%, 9% 이렇게 나가는 거지. 요거를 갖다 모아갖고 야 그러면 대한민국이 올해 6.8% 하는 거야.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 선진국이 그렇게 성장률을 기록한 선진국이 어딨어요? 그러면 선진국이 아닌 그럼 거지. 그건 선진국이 아니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때나 막 10%, 20% 이런 그 성장률이 근데 나오는 거지. 신기한 게 보니까 1분기 성장률 보니까 미국은 0.4에서 0.6, 유럽은 0.1에서 0.3, 일본은 마이너스 0.1에서 0.2, 중국이 1.2에서 1.4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죠. 최고인 거죠. 더군다나 우리 산유국도 아닌데.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률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규모 자체가 걔네는 14억 인구가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7%, 9%를 성장을 해야지 그냥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항상 낮았어요. 얘네가 전체 성장률이 1년에 걔네 주장으로 4.5%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국 상황에서 보면 늘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번 성장이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실질 총소득이 무려 7.5%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도 잘했는데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팔기도 많이 팔았는데 마진율이 확 올라가가지고 그 마진율이 지금 대한민국 지금 그 역대 2번째 수준에 올 만큼 이 어려운 기간 중에 엄청난 마진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납수는 못 맞았어요. 그냥 이렇게 벌었다고 하는 건 통계인 거고 수출 대기업들의 활약이라든지 뭐 거기에 대한 편차로 나오는 수치지만 중요한 건 나라 자체가 살림을 잘해서 이만큼의 총소득을 올린 거고요. 문제는 이게 일부 대기업들의 모든 이 몫으로 묻히거나 또는 뭐 이상한 주주 배분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기득권이나 자본가들한테 이게 다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이렇게 올라온 실질 소득들을 국민들한테 잘 분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한 나라 졸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가 발전하고 주식이 뭐 성장을 하고 뭐 지표가 엄청 좋았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국민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이 1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냈단 말이야. 그러면 1억 달러면 1,5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1조 달러. 1,500조가 넘는 엄청난 돈을 이 중국이 장사를 해갖고 벌어들였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피고름을 짜내갖고 그 이득을 만드는 나라가 중국인 거예요. 그럼 소비자한테 돌아가야 될 몫이나 임금이라든지 분배를 줄인 상태에서 정부와 기업만이 1,500조를 벌어들였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벌고 나서 지금 내수가 다 무너져 버린 거고 그렇죠. 우리도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기에서 이루어진 실과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노동자들이나 사회계층들한테 이게 분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7.5% 벌었다고 7.5% 다 풀한 얘기는 아니지만 기업이 이제 돈을 벌었으면은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내려와야 되나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법인세 많이 내요. 세금 많이 네. 내. 그러면 그 세금을 받은 세금을 정부가 통한 재분배가 그렇죠. 가장 확실하고 그렇죠. 가장 보편적이죠. 복지로 그렇죠. 가는 거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정부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국민한테 안 풀어. 그러면 또 막히는 건데 이재명 정부는 풀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국민 총소득이 막혀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그렇죠. 투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끌려가니까 쉽게 말해서 월급은 10만 원 올랐는데 월세나 집값, 전세값, 집값이 막 튀어 오르니까 엄청나게 올라. 더러도 오히려 박탈감이 더 큰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경제 성장의 실과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을 하고 실제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우리한테서 가장 많은 원천적인 자산을 구성하기도 하죠. 뺏어가기도 하는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개혁이 된다고 치면 이걸 온전하게 유동자산으로 우리들이 누려볼 기회가 생긴다는 거야. 그걸 갖고 주식을 해도 되고 여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먹고 죽자라고 퍼서 써도 좋은데 일단은 이게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았고 저축해갖고 몇 천을 모았는데 이번에 주인이 전세금 올려주라니까 그 돈 걸어갔다 쳐박아야 돼. 이런 삶이 반복돼서는 안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 그동안의 이 그림들을 대통령은 내다봤기 때문에 그걸 원칙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좋잖아요. 대한민국 실질소득이 오르면 늘 따라오던 게 부동산 인상이었어. 집값 맞아요. 인상이 늘 따라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경제 분석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돈이 흔해지니까 흔해진 돈 갖고 집 살라고 덤비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 아니냐. 근데 유주택자가 전체의 4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게 되면 누가 좋으냐? 누가 돈을 벌었냔 말이야. 그리고 한 채에 있는 사람이 내 집값이 올라가고 돈 벌면 내가 돈 번 만큼 집에서 빼고 팔갖고 방 하나 팔아갖고 그 돈 내가 쓸 수 있나? 결국은 내 돈을 그러면 묶여 있는 좋겠다.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내가 살 집인데 이게 올라본들 세금만 오르지 나 이거 팔고 올랐을 때 아주 바짝 당겨가지고 팔고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가야지 그거 근데 아닌 이상 2주택, 3주택을 갖고 있는 애들은 그러한 투기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 문제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거를 개혁하려는 생각을 안 하는 정부였다는 거지. 아유 하려고 하면은 다 터 막았잖아. 떨어진다고. 다 정권 막았잖아. 뺏긴다고. 네. 다 막았잖아요. 결국은 늘 이 악순환 속에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70년 동안 밑바닥에서 지금 3만 5천 불, 이제는 진짜 임기 안에 4만 불을 버는 시대가 되는데 국민들은 오히려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거는 6, 70년대보다 떨어지고 실제적인 실생활에 대한 어떤 집안의 가계자금의 여유가 더 없어지는 이상한 빈곤의 순환 안에서 있었다는 거지. 이거를 우리 정부는 깨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 하잖아요. 뭐 유가 뭐 지원금 같은 것도 이제 네. 가는 거고 국가에서. 그리고 지금 성장이 대기업 수출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분배를 좀 해야지. 그렇죠. 예.
대기업들도 노동자들한테 또 돈을 좀 풀어야죠. 그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사실 이게 예를 들어 대기업 그러면 그 밑에 딸리는 하청 기업들, 재하청 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제 지금까지 그 약탈적인 태도를 좀 버리고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지 못하게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하청 기업들 그리고 재하청 기업들한테까지 좀 내려가면 이들조차도 저는 노동자들 임금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조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노동자 중에서 10%도 안 돼요. 여기 갈 수 있는 사람들은. 10%는 안 그럼 되죠. 결국 나머지 사람들은 다 조소를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중견기업만 다녀도 복 받은 거지. 근데 조소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다 여전히 가족 경영하고 지들끼리 위에서 뿌려줘도 지들이 챙기고 밑에 노동자들 주주들이 복지라든지 배당으로 다 갖고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 준단 노동자 말이야. 혜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요즘 들어서 이제 막 그거 이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줘서 많이 받는 사람은 7억도 받았다는데 삼성은 왜 안 줘? 삼성은 50억 줘 막 이러고 있는 거고 주네 못 오네 그러면 파업을 하네 어쩌네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삼성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일반적인 이제 일반 중소기업 야, 씨발, 진짜 내가 차라리 그때, 이런 데 과장 대우로 가지 말고 거기 노무자로 들어갈 거,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만 귀족이냐, 삼성 직원들만 부자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으신데요. 물론,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회사 직원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 많이 돌아가니까 이건 뭐 월급보다도 성과급이 10배 이상 나오는 이런 회사 나도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렇게 받아갖고 받는다고 해서 그 성과급이 다 온전히 자기 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과급에도 35%가 세금이 세금이 붙어요. 또 세금을 네. 떼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성과금은 무조건 이제 소득 그 기본 지표를 넘어가기 때문에 35% 이상을 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들이 결국 우리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분배될 수 있는 구조를 우린 지킬 거니까. 그렇죠. 이재명 네. 정부는 그걸 가지고 그 세금을 또 걷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성과급 받는 분들한테 세금을 또 걷어서 그 세금으로 우리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는 돌려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진짜로 뭐 30조가 돼 50조가 됐던 성과급을 풀고 그걸 직원들한테 오면 거기서 10조에서 15조 원의 재원이 또 생겨서 그걸 바탕으로 국민 경제나 서민들이나 아니면 소외된 계층들을 도울 수 있는 재원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임직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하셨고요. 아, 그렇지. 앞으로도 수고해 주세요. 그 3교대 네. 하면서 열심히 또 만드신 그럼요. 분들이잖아요. 그걸 받는 게 그냥 내가 단순하게 그 회사에 소속돼서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몸과 영혼을 노동을 거기다 갈아 넣었기 넣어야지. 때문에 세상에 그걸로 공짜가 해서 받는 어딨어. 거예요. 우리 다 직장 생활 해봐서 알지만 세상에 눈먼 돈은 없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나한테 월급 준 만큼 그 이상을 꼭 뽑아낸다. 이게 여기도 내가 꼭 뽑도록 노력할게. 네. 근데 여기도 그 얘기 하잖아. 나 35% 세금 내도 그런 회사 다니고 싶다고. 우리 긍정님이. 그 우리 마음이 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그런 회사를 많이 만들면 돼요, 여러분. 되잖아. 삼성 물론- 같은 기업 우리가 또 삼성이 나오겠어 했는데 앞으로 AI를 담당하는 기업이 되든 로봇을 담당하는 기업이 되든 아니면 뭘 하든 기업이 되든 삼성만큼 크고 이득을 많이 내면서 그것들을 다 분배해 줄 수 있는 진짜 우량하고 좋은 회사들, 일자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상생협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기금 만들어가지고 기술개발, 복지, 안전시설 설치 이런 거 지원하기로 했고 2026년부터 30년까지 1조 5천억 원 이상 요거 기금을 또 추가 조성하기로 돼 있고요. 성과 공유제라고 해가지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원가 절감하거나 기술 개발하면은 요 이익에 대해서 일부를 현금이나 단가 반영 형태로 중소기업에 돌려주는 제도도 있고요. 협력사 복지 지원 이런 것도 삼성이나 현대차 여기에서 뭐 복지시설, 휴양소, 어린이집 뭐 이렇게 이용하게 하거나 명절 장려금 주는 방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한 거지 사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아직. 저기 기레기들의 뉴스 그 알잖아요. 이간질 시키는 뉴스들 그런 거에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그쪽이 우리도 부럽기는 하지만 그들도 그들이 정당한 노력이에요. 노동의 네. 대가를 받고자 하기 그-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되게 웃긴 게 기레기들이 노동자 사이에 이간질을 해요. 그 귀족이다, 전애들은 뭐 특별한 계층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노동하는 사람들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가 돈 벌면 나한테도 반드시 그에 대한 보장이 오고 이런 게 제도가 되고 또 맞아요. 그런 걸 받아서 만족할 수 있는 내 삶을 꾸릴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와 직장을 꾸려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삼성을 부러워해갖고 삼성을 이직하려고 하지 말고 내 회사를 삼성처럼 만드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아, 그런 그리고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말로 그 회사 내부 문제잖아요. 나 딱 꺼놓고 얘기해서 그 회사 내부 문제잖아. 그리고 내가 거기 다니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내 가족이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냥 아니야 하지 마 그거는 이렇게 그 하겠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그거 할 아니니까. 문제인데 우리가 밖에서 내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문제는 그거잖아. 평상시엔 10조 원밖에 못 어. 벌던 회사가 53조를 벌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걸 벌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하고도 그렇죠. 당연히 뭔가 쉐어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이걸 하나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이거를 해나가는 것 또한 이것도 발전의 계기이고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저희 CEO께서는 때때로 저희에게 보너스를 잘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CEO가 돈 많이 벌기를 직원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네. 부담스럽네, 오늘 방송. 돈 많이 버셨으면 자. 좋겠어요, CEO.